이해정 교수님 그 발표를 보면서 정말로 다양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과연 답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내재적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막스가 자본론에서 이제 취하고 있는 비판적 접근인데, 비판인데 비판 접근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비판이죠. 내재적 접근 자체가 비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본질이 있으면 왜 이 본질이 저 형태로 혹은 저런 모양으로 현상하는지, 그 내적 연관이 뭔지, 왜 그런지를 현상에서부터 거꾸로 본질로 추적에 들어가는, 그를 대개 일컬어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해정 교수님이 아까 그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툭툭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삼중픽장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재미난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꾸로 패권 제국 영토인가요? 이런 어떤, 이게 일종의 단계론입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단계론이자 양식론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포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 오버랩돼 가지고, 그렇죠. 이른바 옛날 뭐 구조주의 개념을 보면 오버 디터미네이션 돼 있다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유엔에서 중남미 기구는 따로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재적 접근을 한다면은 왜 그러면 어떤 시기에는 이런 형태로, 또 어떤 시기에는 제국으로, 어떤 시기에는 패권으로, 이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왜 이 시기에는 이 패권이라고 하는 형태 혹은 현상,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내적 동인이라고 할까요? 아까 모두의 말씀을 잠깐 하다가 어떤 헤게모니의 정치 경제적 근거가 붕괴되었다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제국의 정치 경제적 기반 혹은 토대, 혹은 패권의 정치 경제적 토대, 혹은 영토 팽창의 토대,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각 단계 혹은 중첩돼 있으면 이게 왜 계속 이어져 간 건지 털어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제가 좀 간략하게 질문 좀. 야, 이게 그 질문부터 하면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그냥 폴레믹 문제 제기로 갖고 온 거라, 이게 철학적으로 가면 내재적 접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건데, 제가 그 송두율은 내재적 접근을 해서 감옥에 갔고, 제 선생님이라, 외교과 선생님이라 그냥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에 변환외교의 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연구를 하는 게, 뭐 미국의 뭐 어느 탱크탱크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합참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소박한 의미로, 그럼 그 얘기 자체가 말이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텍스트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담화라는 게.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이제 하영선 선생님을 비판한 거거든요. 하 선생님이 하 선생님이 이 중간 단락에 보시면 변환외교의 논리라고 해서 제가 이 논문 쓰는 거를 그 구상은 2006년 1월 18일에 콘돌리사 라이스가 변환외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영선 선생님이 조선일보 칼럼을 바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한국은 진보 보수가 분열돼서 날리고 미국은 근대를 뛰어넘어 탈근대적인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니
이렇게 답답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있는데 되게 하 선생님 말씀을 그 자로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게 된 여기에서 콘돌리사 라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웨스트팔렌 이후에 근대 주권 국가 체제 끝났다. 그래서 외교도 새로운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 문제 제기는 뭐냐면 아무리 미국이 얘기를 해도 주권 국가 체제가 끝났고 미국 외교관이 변화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해야 되는 게 어디 멋진 공간에서 악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현장에 가서 길도 닦고 애들 휴메니테리언 에이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대전제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연설을 하는 1월에 하마스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하는 현실과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 선생님 식으로 그나마 하 선생님 제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 입장이기도 하고 하 선생님이 그래도 온건하다고 뭐 열심히 보시거든요. 열심히 보시는데 다 틀렸어요. 이 얘기 다 틀렸어요. 미국도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러면 그 정도의 텍스트와 텍스트도 여러 개의 텍스트를 보고 제가 이 논문을 쓴 건 어떻게 썼냐면 콘돌리사 라이스가 한 연설만 쭉 모은 겁니다. 2016년부터 2008년까지 쭉 모아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헤맬수록 말이 바뀌어서 결국은 미국적 현실주의다. 우리 현실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미국적이라는 수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미국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한계는 송두율을 잡아간 논리대로 하면 송두율이 내재적이고 비판적으로 봤지만 노동당 당원이었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한다면 뭐 김태효처럼 뭐 낙하선의 장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하는 한국의 학계는 잡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세게 한 거예요. 그냥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그런 거고 결국은 미국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 미국 사람이 미국의 주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느냐. 미국의 탱크탱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국이 바라는 얘기를 하겠느냐. 안 하죠. 미국의 국익을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미국 연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내재적 접근을 그냥 이거를 그냥 더 쉽게 풀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소박하게 갖고 온 건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100% 믿을 거냐. 그래서 로버트 루비 얘기를 갖고 온 겁니다. 일단 믿지 말고 말이 되는지 따져보고 더 크게 따지면 그 사람의 행위를 따져야 되잖아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행동의 역사를 따지는 것이라 미국의 역사를 층층이 보는 것이 정말 비판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어떻게 깨졌느냐에 대한 답은 트럼프를 세 가지로 본 거거든요. 트럼프가 결국은 세 가지의 착종이라고 제가 봐서 What's the matter with 트럼프라는 걸 이 내재적 접근에 쓰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인 민족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걸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다. 그래서 지구와 세계와 뭐 제조업 없어도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그람시에서 얘기하는 동의의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하나는 지배 계급 분파 내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배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피지배 계급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국제 체제로 확장시키면 대내외적인 이익의 일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내적인 이익의 일치는 중산층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LG를 위한 것이 그러니까 G, 포드를 위한 것이 미국을 위한 것이고 미국을 위한 것이 전 세계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이익조가 깨진 거를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타고 이 결정타를 계속 바이든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종주의가 미국의 원죄인데, 이게 백인의 나라라는 그 원죄를 제가 말을 만든 게 세계의 우선주의다. 경제적인 아메리카 퍼스트고 화이트 퍼스트고 트럼프 퍼스트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제도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기존의 미국의 제도가 다 왜곡됐다. 그래서 내가 권위주의적으로 깰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라는 게 세계가 다 깨진 거거든요. 정체성과 인종주의 원죄가 깨진 거고, 민주적인 정치적인 제도가 깨진 거고,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토대가 깨진 거고, 이 세 개의 토대가 깨졌는데 이우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8년에 깨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앞에 것도 써놓은 겁니다. 그 2003년에 이미 미국이 이거 이라크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나는 했다. 그래서 뭐 건방지게 얘기하면 난 하나도 안 들렸다 이거예요.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하 선생님이든 누구든 한국에 있는 미국 연구자다 까보자.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보자. 저도 뭐 남북 관계에서 틀릴 건 몇 개 있긴 한데 희망적인 사고를 하다가, 그래서 2001년부터 깨졌다고 생각해요.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있는 2014년 10월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마의 그 담론을, 오바마가 한 얘기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된 게 미국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오바마 하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부터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인종주의적인 반발과 맞물리면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건, 저도 2007년, 8년을 구조적인 결절점, 붕괴령으로 보는데, 제가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 수습이 안 되는구나, 얘네가. 오바마가 그나마 옳은 방향인데 얘도 주류에 포획되면서 수습이 안 되는구나. 그럼 오바마가 수습이 안 되면 트럼프는 더 말아먹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 조화를 재건하려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동맹국의 이익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 그걸 연구한 게 설리반 중심으로 했는데, 설리반이 트럼프의 인태아 아시아 뭐 동맹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그 보고서, 긴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with and for allies를 해야 된다. 동맹을 동원만 하지 말고, 동맹과 같이만 하지 말고, 동맹을 위한 정책을 트럼프는 전혀 못 내놓고 있다고 쓴 놈이에요. 설리반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인 중산층을 잡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치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미 그러니까 TPP를 만들면서 TPP가 미국 외교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했던 세력들이 바이든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관청도 마찬가지인데, 스노우덴이 걸렸을 때는 사과를 했어요. 지금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사과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망한 거예요. 힘의 지위가 하락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가 풀어져 있냐고 보면, 뭐 저는 계속 90년대에서부터 말아먹어서 이라크 들어가면서부터 말아먹기 시작한 거고, 자유주의가 얘기했던 거 다 틀렸거든요.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정체성 틀렸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계속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겨워서 이제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민주주의 정상회담 1차를 할 때 미국이 들고 나온 얘기가 있어요. 뭐 블링컨하고 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1.6 사태 때문에 난리 상태에서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개판이면 자유주의 패권을 유지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시스테믹 레이시즘을 고쳐야 된다.
체계적 인종주의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인종주의가 제국주의하고 엮여 있으니까 그게 전 지구적인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콩고 지배한 것, 영국의 그 로드 장학생 로드 세셀 로드가 남아프리카 지배한 것, 여기에 대한 걸로 갔거든요. 그 식민지 사과와 배상, 이 가장 첨단의 국제적인 규범인데 이 정부 이제 그걸 뒤집은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경찰이 흑인을 잡아가는 거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한 5% 정도, 6% 되는데 전 세계 감옥의 뭐 20%인가 3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카서레이션 감옥의 제국인데 다 갖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다음에 투표권 문제. 이거를 공화당이 그러니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사전 선거, 뭐 흑인 교회에서 일요일에 그 투표함 설치해서 뭐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복수 주고 이런 거 주잖아요. 빵 못 주게 한 거는 뭐 별로면 별걸 다 했는데 적어도 이 체계적 인종주의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고치는 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한다. 1차를 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밀어붙인 거는 우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민주주의를 고쳐나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2차에 고칠 건 이거다. 끝장났어요. 하나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말만 차근차근 따라 올라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제 변명인데 재미도 없고 얘네가 이제는 우기는구나. 이렇게 우기는 걸 계속 봐야 될까? 결국은 이게 서스테이너블한가? 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대안이 있느냐, 뭐 그거는 제가 뒤에 썼는데 네거티브 썸인 것 같다. 지금은 양쪽이 다 안 되는 사건 불가능의 시대고, 예, 그래서 뭐 뒤쪽에 맨 마지막 것 앞에 써놓은 건데 그것도 그람시적인 이제 거리 공의라는 거고 네거티브 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략적으로 실패했고, 그러면 미국은 성공했느냐? 미국도 실패고 러시아도 실패다. 그럼 뭐 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프레임부터 바꿔야 된다. 일단 동맹이 수단이라는 것으로만 돌아가도 한국 외교는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당장 이유철 박사도 한미동맹을 제외하고 한국 외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답은 없죠. 그건 내야 돼. 동맹이란 건 수단인데 동맹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동맹이 한국의 지정학적 규적 자체가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유철 박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비판 이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제가 뭐 나이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느 나라가 동맹을 우선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 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과 그 나라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나라나 자기의 물리적인 이익과 물질적인 이익과 자기의 가치와 제도를 지키려고 해요. 이 제도,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한미 관계 전반이 국제의 전부이냐. 그래서 한국의 철저한 미국화, 이건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정신적인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개 주, 오하이오 변호사,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가 된 1990년대부터 한국은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출신이고 뭐 앵글로 섹슨이긴 한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 일본 유학파도 있었고 국내 유학파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도 있었고 한국의 학계가 일정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했는데 세계화에 올인하면서 세계화가 미국화다라는 거가 되고 정치 경제적인 IMF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전폭적으로 미국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적이 무대한테 가르쳐야 될 건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 미국이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태생적인 그 미국이 어떻게 백인의 나라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치려면 그냥 미국의 기원을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책을 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는 거예요. 아니 재밌어요. 저는 아주 재밌게 지금 우리 이혜성 교수님 말 듣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철 박사가 말씀하신 거는
좀 야유 쪽으로 이야기를 아니, 예. 저 변명해도 예, 될까요? 아니, 너무 굉장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네. 프레임 문제니까. 네네네. 예. 저 예. 되게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외에 대안이 없느냐, 그 다음에 비동맹 체제가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잊혀진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이 질문은 두 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와 같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문명국으로서 컴백을 한 거예요. 탈식민 문명국으로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피대상자였었던 그들이 다시금 탈식민,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했었던 그 가치를 가지고 문명국이 되어서 다시 세계 질서에 도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탈식민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배상민족의 최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렌 바디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가치를 가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탈식민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샤를 앱도 사건 이후에 쓴 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서 좀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살겠습니다. 네. 저기 혹시 우리 여기 같이 좀 토론인데 질문 같은 걸 이제 하실 분 있으면은 같이 좀 토론을 하죠.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예요. 진행을 위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그 막강한 미국의 패권이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러우 전쟁을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외교적 지식이 없더라도 다 신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는구나. 단국 체제에서 다국적으로 가는 것은 세계사적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불천지 원수 같은 사우디 이란도 만나고 페트로달러 아니면은 결제가 안 되던 것이 그 전쟁 끝나면은 그 경제 제재가 먹힐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럼 이제 삼척동자도 하고 일반 아줌마도 알 정도로 페트로달러 없이도 세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아직은 한국은 미국의 어떤 면에서 종속되어 있는 찍소리도 못 오는 이런 관계지만은 일단 외부 변수에 의해서 브릭스 국가라든지 이런 중동 오펙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독자적인 흐름 속에서 혹시나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 이런 가능성들 그런 로드맵들은 좀 희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 윤석열 사진 바로 아래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승만 정부 때 펴낸 외무행정의 10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계속 백서를 내잖아요. 애뉴얼리 매년 내는 거를 이제 10년 동안 이승만 정부가 뭘 했나 하는 걸 본 거고, 이명박 정부에서 펴낸 한국 외교 60년이라는 걸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네,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일단 이명박 정부 60년은 미국이 해방 전국에서 군정을 한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60년이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 59년에 펴낸 외무행정의 10년을 보면서 뒤집어졌던 거는 59년에 한국의 국력, 59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종속 정도가
2009년에 한국이 미국에 종속한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종속은 이때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년의 문제의식인데 뭐냐면 제가 정말 놀란 건 이승만 정부가 뭐 박정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당군 이래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에? 그리고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뭐 이러고 쿠데타를 하잖아요. 국가와 민족과 뭐 혁명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그러면 59년 상황은 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두 번째 작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외무행정 10년에 1장은 외무부 기구 연역이고요. 2장은 1번부터 나와요. 65년에 한일 국교 수립하잖아요. 근데 1번부터 언급을 해요. 이 책의 순서가. 1번부터 언급하고 그 다음에 대만, 지금은 대만, 자유중국 얘기를 하고 필리핀, 월남, 호주, 뉴질랜드 돌아서 미국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동맹이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보는 건 한국의 자기 인식입니다. 한국의 자기 인식이 이승만 때는 철저하게 지역 국가예요. 아시아 국가고 분단 국가고 일본으로부터 일본과 철천지 원수지만 일본을 먼저 얘기해요. 네? 철저하게 지역 국가고 미국은 저쪽에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예요. 미국에 전적으로 물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것과 현재 한국사 그래서 제가 타라이꾸라고 한 거거든요. 일본처럼 아시아를 벗어나서 석구가 되겠다는 한국의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열망인데 이 열망 자체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호소가 있어요. 인류국가가 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호소는 한국 민족주의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네. 이거를 작용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이 식민화. 그러니까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는 그게 역설인데 그래서 그 다음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외교를 쭉 보면 이게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순서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통일이 처음이죠, 당연히. 네. 통일, 안전, 그 다음에 경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는 통일부를 없앤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통일부가 뭐 통전부처럼 되는 건데 권영세 말에 따르면 뭐 안보가 먼저고 통일의용 그 다음이고 경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유엔과 중견국 외교, 글로벌 외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동시에 다 해야 돼요. 통일,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이거를 같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고 미국을 별도의 캐리고리로 가져가면 미국과의 최소한의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태효가 한 얘기가 우리가 일본에 가서 주고받는 협상 안 한다. 일본하고 주고받는 협상 안 하는데 미국 가서 주고받는 협상 하겠습니까? 통째로 올인하고 올 거예요. 어디까지 올인하느냐. 근데 결국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게 분단 국가고 한국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요. 분단 국가고 그 다음에 탈식민 국가고 그 다음에 지역 국가고 미국의 동맹 국가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 부상한데 한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부상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거는 일본의 재건과 부상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오히려 계속 떨어진 거고 한국의 부상이에요. 한국이 부상하면서 북한이 망하고 이 힘의 격차가 나면서 통일 정책이 안 된 공정이 아니라 먹어버리겠다는 힘의 욕구가 이념과 가치가 앞설수록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통일이 되면 한국 망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자기 정체성에 상당한 곤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된 뭐 외교부, 국방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북미국 국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북미국 국장이나 과장이라도 미국과 다 1대 다이다이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사람이 미국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국민, 시민단체까지 다. 그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뭐 지난주 일요일인가 뭐 학생들 1, 2학년 대상 뭐 이런 거 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대만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왜 니네가 그 시나리오를 신경 쓰냐. 니네 입장에서 남학생들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는 것과 전쟁을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니네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의 시나리오를 짜라. 거꾸로 짜라. 그럼 한반도의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면 니네가 왜 미국에서 워게임하는 애들 시나리오를 그대로 니네가 받아들이냐. 근데 사실은 언론이며 학계며 다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거꾸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소박하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였는데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상상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자유주의를 한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추적하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하나 봤더니 모순이 너무 많아. 이거 갖고는 자유주의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론, 머리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 거꾸로 외교의 협상을 위해서도 비판 세력이 커야 일본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투레벨 게임이잖아요. 정책 당국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야 우리 이렇게 협상하면 한국에서 절대 안 통해라고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고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미국은 망하지 않아요. 미국 망한다고 뭐 서러운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젊은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센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전 세계 군사기지를 가진 나라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한국이 복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현재 겪고 있는 미국이 패권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주한미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은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해결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려고 하는 과제, 헤지모니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미국이 인구, 뭐 영토, 자원 다 탑3, 탑5 안에 드는 나라예요. 3억이 넘는 나라잖아요. 러시아보다 훨씬 큰 나라고 러시아가 망하지 않을 것. 러시아가 그렇게 때려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혜영 교수님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러시아가 10대 경제권에서 20대, 30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면 미국은 5등 안에서 죽었다 깨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얘기하면 항상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안 떨어질 거예요. 3억 넘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3억 넘는데 6만 불, 7만 불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앞으로 안 나와요. 미국이 망했다 해도 지금 6만 불, 7만 불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한국이 망하는 게 문제라고. 한국이 더 이상 클 수 있는 당장 인구 절벽에 한국이 지금까지 일종의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고 뭐 BTS고 이런 건 그러니까 한국이 제국주의를 많이 안 했고 뭐 베트남 가서 우리도 분탕질 칠 만큼 쳤지만 그래도 한국의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할 정도의 그
규범에서 앞선 나라고, 예, 강제 동원 문제도 그 정도까지 사법부 일부가 가 있는 나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 지금 극한에 온 상황인데 지금까지 한국을 여기까지 부상시킨 추동력이 꺼지는 상황이라고 크게 보면, 반도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중국과의 예. 무역이 또 시작되고,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미국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총체적인, 그래서 제가 뭐 뒤에 써놓은 거에 갖고 온 건 이제 복합위기인데 뭐 답은 없는데 기본에 충실한 거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미국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친중이냐 그러면 절대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정체성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져가되 국제 정치는 가치만 갖고 안 되고 남북은 아무리 우리가 우월하다고 해도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국제 정치에서 가치로 통일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네. 미국도 가치 외교를 못 하는데 한국이 가치 외교를 한다? 국제 정치학적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기 혹시 또 다른 분 우리 또 질문 뭐 그거 하시고 좋습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예. 지금 너무 재밌게 열심히 들으면 지금 아주 재미난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합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떨까요? 저는 계속 오래전부터 오리엔탈리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슈펠트 같은 이런 진술들은 그 시대적 조건에서 본다면 뭐 매우 자연스러운 그렇죠.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이 케이스만 있는 게 다 그랬으니까 예, 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미국 외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뭐랄까 정신적인 토대죠. 예. 난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을 볼 때도 난 미국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다 봐요. 그걸 아까 이제 화이트 슈프리머시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다시 꺼지지 않는 인종주의라는 구조화된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렇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미국 외교를 보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이건 또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는 이 한국에서는 미국이 종교가 되어버려 아까 이야기한 릴리전이 예배주가 되든 그렇다 치면 우리는 왜 미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게 종교가 되어버렸는지 이제는 뭐 너무 굳어져 버려가고 있어. 오히려 더 미국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어쨌든 백건은 흔들리는데 우리 이 종교는 더 강해져. 신도가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진짜 진정한 뿌리가 어딜까? 그래서 난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좀 많이 거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조에서 그 뭐랄까 우리만의 형이상학을 만드는 데서 실패한 거. 근데 그게 이제 근대로 와서는 일본은 자기들 머리로 이거를 극복해내는데 이게 난 제일 놀라운 거야. 왜 우리는 뭐 소중화 기타 등등 각종의 그 개념 장치들을 동원해가면서 그걸 한사코 유지를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차이 일본과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와 세계 그리고 우리와 또 중국 이러면서 본다면 그 진짜 정신적인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계속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이 교수님 다루는 분야가 아까도 굉장히 많은 부분 아이디어가 지금 겹치고 있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 고민의 정도를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떨까요? 뭐 일단 그 오리엔탈리즘 문제는 뭐 코리엔탈리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그 백인 우선주의, 코리엔탈리즘, 인종주의를 완전히 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일단 동의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맹을 다루고 있는 애들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예, 그 정도가 미국이 능력돼.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네들끼리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뭐 성김도 있고 빅터차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외교관들은 그 미국이 냉전하면서 냉전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외교관들이 와 있는데 그 DC가 이게 세그리게이션이라 인종 분리이기 때문에 그냥 껌둥이라고 니그로라고 막 잡아오고 그런데 얘네들이 다 아프리카 국가 대표인데 그래서 외교관들이 에칙슨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내에 인종차별을 철폐하지 않으면 미국의 일종의 수트파워 발휘하기 힘들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 갖고 있지만 오리엔탈리즘은 외교적인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을 갖고 있느냐? 뭐 한 100개 정도 뭐 모르는 노릇치면 뭐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2개 정도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중앙대도 그렇고 뭐 한신대는 그나마 괜찮은 학교인데 뭐 한신대도 그렇고 한국의 모든 사학은 기독교예요. 예, 경희대도 그렇고. 예. 그래서 박근혜가 4대 학법을 가지고 뛰쳐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학법 개정입니다. 그게 한국의 가장 토착의 정치 구조예요. 그리고 그 토착의 정치 구조의 핵심은 기독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독교는 당대로 형이 사학이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있고 기독교 재단들이 만든 이화여대서부터 뭐 고대, 연대 그다음에 뭐 한국이 잘못된 건 서울대가 국립대 된 거죠. 다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서울대 폐지론자인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의 정신적인 뿌리가 경성제다가 서울대가 됐으니까 해방정국에서 그 국대한 반대 투쟁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국의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그 미국과의 일정한 정합성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90년대 민주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화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와 이승만은 절대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명박 이래에 나오는 반미 전략동맹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민주화가 되면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명박의 보수, 그 이후의 보수는 새로운 대한민국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작전 통제권도 이게 전 세계 군대 중에 가져가라 그러는데 거부한 뭐 케이스가 또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편시작전 통제권, 뭐 전시작전 통제권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단절이 있어요. 네, 역사적인 단절이 있어서 전두환도 지금과 같은 걸 군부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한국이에요. 새로운 한국이고 이 새로운 한국이 특히 IMF 이후의 구조조정, 순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과 학교가 완전히 되고 그 구조조정 이후에 태어난 MZ세대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화 세대가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로 새롭게 재탄생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인데 지금은 그 정치 경제적인 토대가 과연 굳건한가? 재벌이 언제까지 미국에 올인할 수 있는가? 이재용이 언제까지 뭐 이번에 기업을 뭐 100개나 데리고 간다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입니다. IMF 이후에 새로운 한국. 그리고 이거는 뭐 제야에서부터는 여기 계신 뭐 박노규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뭐 제야에서부터 내려온 한국의 야당이 망한 거죠. 네.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지배 체제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나오는 한국의 진보가
유럽의 극우보다 친미적인 현상이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람시적으로 보면 진지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기 이번에 그 마크롱하고 펀데르 라이엔, 그러니까 EU 의장하고 중국 시진핑 같지 않습니까? 언론에 전혀 안 나도 너무나 재미난 광경에 이게 있던데 뭐냐면은 그 마크롱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전용 코스로 비행기 다 가요. 펀데르 라이언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EU 집행위 의장이지만 거기 프레지던트를 써다녀 영암에 프레지던트. 근데 거기 그 자기들 그 공항법에 관련된 법률상 국가 수반이거나 국제기구의 장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 줄 서서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야, 나참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좀 이게 그 가뜩이나 미운 석털이 박혀 있었는데, 야 지금 사람들 정말 그냥 딱 해서 여권 통과, 딱 여권 심사하고, 응? 그래서 내보내요. 그게 너무했지. 정말 중국 애들 재밌더라고요. 하나 아까 이어서 질문을 예. 좀 부탁의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반도체법하고 IRA 인플레이션 예. 감축법 되면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잠깐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국익의 가치를 훼손하고 예. 이 뭐 어쨌든 4차 산업 생태계에 넘어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속칭 이제 민주화 또 민주당으로 된 부분이 이 한미 관계에서 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예. 그 네덜란드도 내고 대만 KMC도 예. 내면서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하고 공장만 세워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조 산업 생태계가 또 다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잘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하다 멈췄어요. 이제 논리도 바꾸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것은 소위 이제 경제계나 이런 쪽은 IRA 법에 비판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중국 막아준 거다. 중국은 추격자다. 그런데 반도체법이 나와서 첨단 부분을 미국이 막아준 거다. 고마워해야 한다. 또 2차 전지 이런 부분도 CATL 등등이 추격이 오는데 미국이 막아준 거다. LG 에너솔루션 떼돈 번다. 근데 논리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 이 부분을 그런 논리가 사실은 대중들이 오히려 더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균형 외교하고 뭐 하지만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 대박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하고 NC가 네. 이번에 미국 이번에 이번에 가면 대박 난다 이제 이런 노래 퍼져 있어.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좀 팩트 체크가 되게 좀 그거 돼야지 하시는 분들이 않나.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제가 뭐 일단 잘 모르는 분야고 계속 현안이 이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그 시행령 하나하나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냥 큰 구도에서 보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네, 내부 생태계가 생태계. 무너지니까 네. 그럼 결국 산업 정책을 한국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잘못됐는데 백악관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저 이재용한테 전화할 때부터 분명히 단도리를 했어야 돼요. 그냥 미국이 백악관에서 한국의 재벌들을 불러서 미국이 하는 산업 정책 안에 한국의 재벌들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도 시그널을 분명히 하고 이게 뭐 옛날식으로 맥반잡은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호주의고 완전히 산업 정책을 재건한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키우는 국민 기업인데 그렇죠. 예, 투자도 그렇고 지금 뭐 반도체 뭐 얼마 뭐 깎아준다고 하고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큰 거에 대해서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업을 있어야죠. 예, 그런 분위기고 이게 예외 조항이잖아요.
미국은 법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빼준다면 앞으로 이 상황은 이거는 이 구조를 바꿔야죠. 계속 빌어야 돼. 계속 빌고 그 특바구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의 기반, 그 성장해 해온 기반 자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한국이 통상국가라고 하는데 제조업 중심 통상국가인데 제조업 중심 통상국가에 대한 위협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거대한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에셋이 아니에요. 에셋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위협이에요. 그리고 뭐 도감청도 미국이 더 많이 했죠. 틱톡에서 뭐 도감청은 뭐 미국이 정보를 빼간다 어쩌고 저쩌다 하는데 그거는 미래의 가능성이고 잠재적으로는 미국은 직접적으로 24시간 뭐 이 얘기도 다 듣고 있을 텐데 듣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때문이에요. 실은 이 지정학적인 구조 변화 혹은 뭐 지정학적 거의 혁명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의 그랜드 스트래티지 고민 그걸 이제 하는 게 이번 우리가 쭉 계속하고 있는 이 세미나의 사실은 원래 목적이고 그 취지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이 반도체법이나 IR 쪽은 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안 건들고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은. 근데 아무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칭찬하면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담론이 참 많이 퍼지고 있어요. 오히려 대박 난다는 완전히 현실을 거꾸로 세우는 이야기들이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글로벌리 벌어진 현상이잖아요. 독일 거 다 갖고 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준비된 이야기였거든요. 독일을 깬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랜드 비밀보고서 같은 경우 그게 우연히 흘러나와가지고 막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 내용 핵심 뭐예요? 가스관을 끊고 독일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독일 산업을.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EU에 있는 자본, 그 다음에 독일의 기술과 인력을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명시적으로 정해 딱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지금 한국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 이거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산업을 쭉 갖고 갖고 그 다음에 그럼 남는 자본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없이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좋은 인력 있으면 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지금. 랜더 용서 작년 1월달에 낸 비밀 보고서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걸 이제 독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 지금 똑같은 걸 한국에 대해 적용하고 똑같은 이야기. 네, 요 얘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요즘에 경제안보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해서 저는 이제 좀 먹고 살아 보려고 경제안보를 이제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IRA법에 대한 자구책을 본인들이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헛짚은.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그 뻥인 거야. 저는 이제 거기에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백악관이 다이렉트로 재벌 만난다는 것은 뭐 가능했을지언정 이게 직접 통제하는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 재벌을 직접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커미션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니 뭐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어떤 행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판으로.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IRA법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인 건 맞는데 가면 삼성 애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두뇌 유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가면 삼성 애들이 다 갈아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미국 기업으로.
그 충성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삼성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용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그런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국에 거기에 그 단기간적인 어떤 이익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나마 한국에 그냥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느냐를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가는 더 이상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소감 이제 끝날 때 아니 잠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얘기인데 오늘 이코노미스트 때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그 IRA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800억 불 10년간 800억 불을 풀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길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건데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2017년에 미국의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문장을 딱 하나 외우고 있는데 T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uts America First라고 하는 딱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에 트럼프 때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모든 걸 할 거야. 여기서 출발해라는 게 그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런 결론을 저는 하나는 이제 그때 가졌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친미 친중을 떠나서 어쨌든 뭐 껍데기로만 보면 10대 경제 부견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시아로 회귀하자 이런 건데 인도를 포함해서 아시아 인구 한 40억 정도 아마 되지 않나 싶어요. 대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뭐 지금 이야기하신 이제 그랜드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지금 우리한테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된다. 단 지금 이야기는 독일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유럽이랑 기술 표준이 됐든 저는 지금 한국에 들고 나가는 자유무역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거 뭐 그게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그런 명분을 가져야지 이제 싸울 수 있는 지렛대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뭐 기후가 됐든 뭐 자유무역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랑 뭔가 이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 공간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로 아시아랑 유럽이라는 게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 뭐 그거를 레짐이라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표현보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발전 국가든 추격 국가든 뭐가 됐든 그 시스템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레짐을 구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그거를 갖고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국가 전략이라든가 뭐 지금 이야기하신 교육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갈 수가 있는데 아주 단적으로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한국은 뭐 왜 기술이 없고 뭐 인재가 왜 안 될까 뭐 이러는데 뭐 심플하게 저는 이제 교육계 정책을 한 10여 년 했었는데 그냥 다 붙어내면은 대한민국 박사과정에다가 돈을 때려 버주면 돼요. 일단 그걸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유학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이들과의 무슨 네트워크나 뭐 레짐을 축적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걸어가야 될 또 만들어가야 될 이게 뭐냐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저도 이제 뭐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민주당이 좀 과제지 않나.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풀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잘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게 요즘에 좀 고민하던 차인데 오늘 말씀이 너무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그래요. 저기 아까 마크롱 이야기 좀 하면 마크롱 이번에 시진핑 만났을 때 똑같이 유럽의 탈산업화에 우리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크롱 말은 믿을 수가 없죠. 갔던 딴 이야기 또 할 테니까. 근데 제가 계속 제 책에서도 이번에 이야기했던 게 동맹 궁핍화라고 하는 게 미국이 중국과의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 격차를 추격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 독일, 특히 유럽과 같은 공신국가, 베스트 스테이트들을 탈산업화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한국하고 유럽, 일본 포함해서 디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은 저는 계속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유철 박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가수화됐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당장 정치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미칠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대안을 이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 아무 이야기도 없어. 아까 좀 하다가 좀 하는 척 하더니 곱직한데 아무 말도 없어 뒤에. 속 조치가 없어. 5분 발언한 거 그걸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딥하게 새롭게 지금 뭐랄까 세계 질서를 지금 이 뭐랄까 쉐이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관심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잘되면 나중에 말씀하신 그 포함해서 이게 대안이다 하고 우리도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마지막 다시 말씀. 예, 뭐 아까 손정석 선생님 시작으로 뭐그 아무튼 되게 인상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유철 박사 저한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결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뭐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로 이제 비슷한 처지에 빠진 국가들 적어도 유럽하고의 최소한의 연대는 필요하다. 그리고 뭐 동맹이 아니면 뭐냐 이런 데 대한 사실은 훨씬 더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집에서 신문도 안 보고 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일종의 뭐 제 나름대로 진지전을 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는 작업은 뭐 일단은 논문을 쓰고 논문을 안 쓰면 당장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학계가 망한 건데 왜냐면 책을 못 쓰니까 그리고 영어 논문을 또 못 쓰면 당장 교수도 못 되고 이러니까 이래서 한국이 실천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천적인 작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계가 죽은 거거든요. 학계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열심히 미국 옛날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하실 분 없으면 오늘 우리 기념 촬영 네, 촬영하고 이걸 두고요. 네. 아, 이거 들고 맞아. 이쪽으로